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소재공학과에서 왔고요.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안병민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에 대해서 애초에 제가 안내받기로는 학생보다 학부형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소재공학과 물론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로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보면 많은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또 아주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어떤 거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실제 저희 과에서 하는 활동들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딱 가면 전공을 딱 정한 후에 명절 때 친척 집에 간다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죠. 그죠? 선택을 한 후에 이제 많이 물어보죠. 도대체 너는 거기서 뭘 공부하니? 물론 이 신소재공학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신소재니까 재료를 공부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물론 관련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있으시면은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대체 저 재료라는 게 무슨 재료를 의미하는 건지 왜냐면 재료라는 거 어디다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붙일 수 있거든요. 무슨 재료, 무슨 재료.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친척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죠. 도대체 너는 졸업하고 어딜 가냐,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쳐서 본 것들과는 약간 좀 다른 접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꼭 신소재공학 전공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 등급을 나눈 후에 거기에 성적을 맞춰서 이과를 갈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결정을 할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입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교의 등급을 나누고 그죠? 가나 다 입시 날짜가 다르니까 그 날짜별로 학교를 정한 후에 그 과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과인가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물론 전과라든지 전학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한 인상이 그 순간 그냥 어느 정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됐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과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그냥 성적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또 대학원 진학을 한다거나 관련 분야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표현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 지금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첨단 산업, 그게 전자건, 그게 반도체건, 그게 자동차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다른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물론 뭐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죠?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신소재공학과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소재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랑 많이, 이제 재료니까, 그죠? 소재니까 뭐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 기술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테크놀로지랑. 그죠?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딱 나눌 수 있어요. 소재에 대한 발전이 있고 정말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과학 얘기를 하지만 뭐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디스플레이가 휘어지고 로봇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소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기술과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모든 것을 다 이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혁신 있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 그 부분은 소재로부터 다 이루어져 왔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소재에 대한 혁신 없이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전은 언제나 어느 순간 정체가 꼭 돼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 역사 배우고 하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철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제 실제로 그거는 문명 이전부터도 이제 왜 이렇게 석기 시대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이라는 걸 그때 이미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활용한 철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철이랑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철강이라는 말 들어봤죠? 철강.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철하고 강하고 합친 단어예요. 두 개의 소재를, 물론 Fe라는 원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두 개의 다른 소재를 한 번에 통칭하는 단어인데, 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언이고 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스틸이에요. 그러면 강하고 철하고 뭐가 다른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강은 철에 있는 탄소 함량을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그럼 왜 낮췄느냐? 그거는 이제 예전 역사로 돌아가야죠. 예전에 철기 시대 때 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칼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1700년대쯤 돼서 유럽에서 그 철을 좀 더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개발이 됐어요. 옛날 철기 시대 때 돌을 녹여서 철광석으로부터 돌을 녹여갖고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양산, 그죠? 막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뭐예요? 테크놀로지죠, 그죠? 기술이에요. 철이라는 거를 그 새로운 소재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술이 계속 발전했죠. 기술이. 그래서 철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재료가 강해지는 듯 하다가 되게 이렇게 이제 뭐 전공 용어로는 취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똑 부러지는 거예요. 유리처럼. 그죠? 유리는 구부러지지 않고 똑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어느 정도 힘을 버티다가 똑 부러지니까 그걸로 건물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 도구는 만들어도.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전환점이 이루어졌냐면 1850년쯤에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제 헨리 베세머라는 사람이 강이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강. 철에서부터 탄소 함량을 엄청나게 줄인 거죠. 한 0.뭐 몇 프로에서 한 2, 3%까지. 그렇게 줄이니까 강도도 좋고 가공도 되는 거예요. 막 두들겨서 변형도 되고 뭐 프레스로 찢기도 하고 뭔가 무거운 거로 누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힘을 받아도 똑 부러지지 않고 잘 버텨줘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철 그러지만 강이라는 게 나온 후서부터 그 이전에 철기 시대 때 쓰던 그 철들을 가지고 강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도 만들고 그걸로 건물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강이라는 소재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철에 대해서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철보다는 더 강을 많이 쓰겠죠. 일상생활에서.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철강,
강 소재 없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인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1850년대에 그 강이라는 소재가 개발되면서부터 완전히 인류의 역사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그런 것만이 있느냐? 반도체라는 소재. 그죠? 여러분들 신소재 그러면은 요즘 고등학생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래핀. 그죠? 소재라는 게 이루어지면서부터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한 단계씩 혁신을 이루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럼 그 소재에 맞춰서 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정체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소재에 대한 개발과 함께 그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물론 그게 언제나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패러럴하게 가겠죠. 다른 소재들이 전자 방향으로, 철강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소재라는 게 사실은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기술 혁신의 이제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즉 기술은 언제나 스테디하게 물론 이 뭐 그 증가폭인 차이가 있겠지만 기술 혁신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소재의 개발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소재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금속, 세라믹, 전자, 고분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예전에 그 제가 학교를 다닐 때나 대학교를 다닐 때나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대학교를 다니실 때는 대부분 금속공학과, 뭐 요업공학과나 무기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다 원래 세계적인 추세가 전체 재료 분야를 다 하나로 묶어서 재료공학과 또는 신소재공학과로 얘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소재공학과라고 통칭을 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글로 학과 이름을 얘기할 때 신소재공학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대에 가면은 뭐 전자공학과도 있고, 물론 아주대학교는 정보통신대학에 있는데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화학공학과 다 있어요. 그럼 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래요. 재료공학과는 영어 이름이 뭐예요?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들어있어요. 공대에 있는 학과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영어에 들어가 있어요. 한글로는 너무 길다 보니까 신소재, 과학과, 공학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를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이언스가 다 붙어 있어요. 즉 다른 그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떤 공학적인 마인드, 기술의 혁신, 기술의 발전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반면에 재료공학과는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 분야를 잘 알지 못하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기초과학 분야를 가지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까지 다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머티리얼 사이언스라는 건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학자들이 정의한 건데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는 거다. 재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꿨더니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뭐가 다르나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얘는 투명, 얘는 약간 반투명, 얘는 불투명해요. 그죠? 재밌는 건 이 세 가지 소재가 다 동일한 소재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다르지 않고 조성도 다르지 않고 명확하게 똑같은 소재예요. 하지만 뭔가 어떻게 했겠죠. 그죠? 뭔가 어떻게 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옵티컬 프로퍼티가 달라졌잖아요. 광학 성질이 달라졌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게 알루미나인데, 그죠? 알루미늄 옥사이드죠. 그죠?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이거를 이렇게 뭉칠 때 그 안에 있는 기공도를 조절해서 투명도를 바꾼 거예요. 즉, 소재는 정해져 있어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Al2O3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구조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프로퍼티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분야를 생각하는 게 이제 재료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와 성질 간의 어떤 관계들, 그죠? 구조와 성질 간의 관계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성질, 원하는 성능, 뭐 그게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약간 공학적인 관점이에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다른 과는 이런 걸 안 하나요? 기계공학과도 역학을 하는 데가 있어요. 고체 역학을 하는, 뭐 유체 역학도 있지만 기계공학과에 고체 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재료공학과에서 얘기하는 재료역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계공학과의 역학은 컨티뉴어스 미케닉스예요. 즉 재료의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배우면 뭐 H바, 막대기가 이쪽으로 하중을 가해지고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 막대기 안에 결함이 있는지 이쪽보다 이쪽이 더 강도가 높은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전체가 다 동일하다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미케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료의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을 두고 시작하는 게 기계공학과의 역학이에요. 근데 재료공학과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재료의 구조가 다르면 아무리 재료가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프로퍼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공, 물리, 화학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 뭐 응용 분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재료과학과 재료공학 유일하게 공대에서 어떤 학과 이름에 사이언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뭐 테트라히드랄 그래서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구조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공하거나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을 내려고 할 거냐. 이 재료과학, 재료공학의 이 사면체가 바로 기초과학을 근거로 해서 공학적으로 엔지니어 측면에서의 어떤 적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상호 연관성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요 그림들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기계공학과가 할 것 같고 전자공학과가 할 것 같지만 그분들은 이 소재를 베이스로 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는 분들이에요. 이 소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전자에서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반도체, 아무리 여기다가 기판에 증착을 하는 기술이 있어도 저거를 플렉서블한데 저 증착시킬 수 있는 소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 유리판인데 누르는 대로 터치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유리가 스마트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죠?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유리판에 터치 센서 필름이 투명 전극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유리가 스마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는 부분, 유리 위로 누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거로 전기적인 신호를 바꿔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투명 전극 소재가 있기 때문에 터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터치랑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터치랑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그 부모님 차에 있는 내비는 막대기로 찍어도 찍혀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젓가락으로 찍으면 안 찍혀요. 여러분들 손으로만 찍어야 찍히죠.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찍히면 주머니에 넣을 때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책상 위에 놔도 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투명 전극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저거를 생각하게 된 거고 플렉서블한 기판에다가 만들 수 있는 소재가 개발됨으로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그럼 자동차에서는 소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자동차에서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면 기계공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소재는 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경량화 소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경량화 소재가 왜 중요한 거냐? 그 자동차에 이제 요즘에 이렇게 왜 연비 그러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자동차가 기름을 휘발유를 소모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가 소모하는 휘발유의 78%가 자기 차체를 운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자기 차체 무게를 이동하는데 자기 기름의 78%를 써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비를 줄이는 거는 어떤 엔진의 성능 향상, 뭐 어떤 공력, 그죠? 바람이 이렇게 샥 나오면 뭐 마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엔진이 없고, 오죽하면 뭐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엔진을 만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21세기에서 이 휘발유 엔진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비, 친환경 자동차, 물론 이제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그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가능성 여부가 뭐에 의해서 달라져요? 배터리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배터리에 의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기술, 전기로 차를 운행하는 기술은 이미 다 있어요. 이미 전기 갖고 모터 돌린 적 많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전기로 모터를 돌렸는데 차 운행을 하죠. 문제가 뭐예요? 배터리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길거리에 지금 막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제 어디 눈을 돌렸냐? 소재로 눈을 돌렸어요. 현대자동차가 알루미늄을 잘 안 썼었는데 이제 아우디 이런 데서 알루미늄을 쓰고, 그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망할 듯 말 듯 하지만 뭐 금속을 사용하는 그런 핸드폰 회사가 있죠, 그죠? 뭐 궁극의 소재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뭐 프레임들 마그네슘 요즘 많이 써요. 뭐 타이타늄을 이용한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된다.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쯤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그 소재개발센터장, 그러니까 전무급이에요. 부사장급 분을 이렇게 뵀었는데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소재공학과나 학부생은 있는데 신소재공학과에서 석박사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야 연구소에서 인력을 쓰는데 그 친구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좀 애들 졸업하면 좀 보내달라라고 전무님이, 저희가 서울대도 아니고 포항공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소재공학과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 신소재, ICT, 그 다음에 노벨상 관련되어 있는 분야, 3가지 분야에 1조 5천억을 풀겠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소재예요. 미래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할 독창적인 소재기술 선정. 뭐든 제안하면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삼성전기는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공모전 같은 건데, 어떠한 아이디어든 내놓으면 우리가 돈 주고 네 아이디어 사겠다라고 하는 공모전도 가끔씩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3가지 분야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조업의 모든 근간이 되는 소재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이제 풀겠다.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전국에서 몇 명 못 얻는 이 펀드인데, 이제 그 저희 신소재공학과의 젊은 교수님이 또 여기 참여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미국에 다녀오신 후로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했죠. 투자 유치를 했는데 분야를 보면 다 뭐 물론 뭐 항공기 정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재 부품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였냐면, 그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에코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그 에코마그네슘이 뭔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뭐 아무튼 기존에 쓰이던 마그네슘보다 훨씬 더 마그네슘 하지만 못 쓰는, 비행기에는 절대 못 써요. 왜냐하면 발화점이 낮고 폭발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그네슘을 이렇게 갈아갖고 이게 불에다가 뿌리면은 막 폭발하듯이 튀어요. 그 비행기에서 불 나면은 터질 수도 있잖아요.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데, 그 안 터지는 마그네슘을 한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보잉에서 바로 날라와갖고 MOU 맺고 공장도 건설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했고,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말씀드릴게요. 84년도에 재료공학과로 출발했고, 90년대 중반 한 94년쯤부터 우리나라에 이 학부제도 열풍이 불었어요.
통합을 해서 이제 몇 가지 관련 있는 학과들을 모아갖고 통합해서 학부를 엮어라. 그래갖고 그때 기계산업공학부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학부 이름에 재료 이름도 안 들어있네요. 그죠? 2003년에는 화공신소재공학부 소속으로 됐어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학부로 들어와갖고 2학년 때서부터 화공 전공, 신소재 전공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기계산업 소재로 들어오면은 대부분 기계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죠. 2012년서부터 단일 전공으로 뽑았어요. 지금 그 40명이에요, 정원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2013년서부터 신소재공학과 체제로 전환했다. 취업 및 대학원 진학 현황 보시면 여러분들 이 숫자가 중요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때 학부였잖아요. 얼마 전까지 학부였어요. 2012년서부터 학과로 40명 들어왔잖아요. 2012학년에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 3학년이에요. 남장 군대가 있고. 그럼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누구예요? 예전 학부 때 졸업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최근 2년간 졸업자 38명이면 최근 2년이면 졸업이 4번 있어요. 4번 졸업식 동안에 38명 졸업한 거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 학부였기 때문에 그 신소재공학 전공으로 졸업한 친구가 별로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한 명 취업하면 막 10%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저 그냥 취업 안 할래요. 그럼 10% 뚝 떨어지고. 뭐 졸업을 막 어떤 학기에는 여기 말이 38명이지 2월 달에 졸업을 많이 하고 8월 달에 졸업 별로 하기 때문에 8월 달에 3명 졸업한 적도 있어요. 한 사람이 30%예요. 취업률. 그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인원을 한번 보세요. 38명 중에 취업 18명하고 대학원 진학 12명 했어요.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취업을 안 한 거죠. 그죠? 이 취업의 기준은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취업 기준이 되게 이렇게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날을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대 보험이 지급되고 있어야지 취업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일한다, 뭐 엄마 가게에서 일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시켜놓고 취업했다라고 취업률 학교에서 올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딱 정부에서 딱 며칠 기준으로 4대 보험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8명 중에는 정말로 취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몇 명.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8명, 이 8명 중에서 제가 8명을 다 아는데 그 8명 중에 한 4~5명은 뭐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 보험에 있어서 저는 4대 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거나, 그죠? 뭐 자기 사업을 준비하거나 변리사, 그다음에 사법고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데 이래서 이제 카운트 안 된 친구들이 8명 있어요. 한 2명 정도만 계속 시도하는데 이제 안 되는 친구들. 그럼 취업을 18명 했는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4명, 디스플레이 2명, LG화학 2명, 거의 대부분 대기업으로 갔죠. 그죠? 여기 중견, 중소기업도 사실 큰 회사고 기타 3명은 이제 좀 다른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를 한다거나 이런. 그죠? 전혀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보시다시피 취업을 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을 갔어요. 대학원 진학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죠?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무슨 이런 데도 있지만, 카이스트도 있지만, 본교 진학도 많이 해요. 본교 진학도. 할만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박사를 하면 학교는 별 상관없어요. 뭘 연구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상하건대 2012학년부터는 40명 들어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2018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졸업 인원도 많아지고 좀 의미 있는 취업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거 아주대학교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생 지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지도교수랑 상담하면은 제가 이렇게 가면은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교수님이. 그렇죠. 학생들 많으니까. 가면, 그래, 별일 있니? 그럼 괜찮은데요.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만큼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생도 실제로 자기 진로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지도받고 케어받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1학년 때서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젊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뭐 단체 카톡방을 사용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뭐 휴학을 할까요 말까요? 뭐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인생들도 많이 그러니까 다른 결정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진학을 할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뭐 학교에 전체적으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주대학교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주대학교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아주대학교가 잘 가르치는데 제가 못 찾아갖고 여기다 안 넣었는데 전국에서 한 2위인가 3위 했어요. 만족도가, 학생 만족도가. 해외 연수네요. 그죠? 연구가 아니고 연수. 네. 못합니다. 연수예요. 카피 페이스트를 했는데 확인 안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꼭 가요. 학생들 가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그 돈 대줍니다. 예, 여러분들은 즐겁게 기업체 보고 많은 거 경험하고 오시면 돼요. 취업 프로그램, 이공계 취업 캠프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막 취업한 준비하는 거 거기서 모의로 정말 이렇게 준비 같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토익 사관학교는 뭐 가면 무조건 점수 나오게 해줍니다. 안 나오면 환불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장학제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떤 뭐 정량적으로 다른 학교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잘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꼭 학과에서 1등 해야지만 장학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특별 장학이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재료공학과 1회가 84년도예요. 그죠? 84년도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대 중반 됐나요? 후반 됐나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계세요. 되게 좋죠. 우리 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이건 자랑할 만해요. 이거 아주대학교가 되게 잘해요. 학부생 3, 4학년이 팀을 이뤄갖고 지도교수방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뭐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이면 플렉서블, 뭐 배터리면 배터리, 합금이면 합금, 교수님이 직접 기업체랑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학부생이 그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시 뉴스에도 나왔었고 실제 요거 포상도 했어요. UR대위에서 해외 연수 경비 지원해줍니다. 신소재공학과 우수 사례,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공대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랑 LA에 학회도 참석하고 기업체 방문하고 모든 경비 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땡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잘 보고 잘 경험하고 왔습니다. 미국 학회도 직접 가서 보고 뭐 기업체도 방문하고 실제 연구소에 가서 이런 이제 수십억짜리 연구 장비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실습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학부생들인데 논문도 냈어요. 얼마 전에. 국내 학회에 가서도 발표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대학교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소학회들 뭐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도 알고 뭐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고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 우리 과에서는 이건 과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기업체를 선정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견학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야 체험하고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문회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꼭 1년에 여러 번씩 학교에 방문해서 후배들 뭐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실제로 어떤 날은 앞에 서서 뭐 취업이면 취업, 뭐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연사로 오셔서 많이 말씀도 해주세요. 이런 부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죠? 그런 부분 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활동들 보면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관련돼 있는 안전사고가 많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예전처럼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학생들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혀 허락이 안 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 가요, 이제 아예. 교직원이 안 따라가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안타깝지만 교수님이 안 가면 MT를 못 갑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그쪽 가는 뭐 소방시설, 안전시설, 그 다음에 이제는 구조물까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무너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조물까지,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뭐 소방시설 이런 거 다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는 못 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년에 2번씩 개강총회 하고 신소재 화합의 날, 뭐 주로 이제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신소재 공학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 대학교 가면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학교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신소재 공학과는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젊고 트렌디한 연구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만 와서 이 자리를 잘 채워주시면 아마 뭐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